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우리 메인 토크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다 짚었는데 중국만 안 짚었죠. 사실은 오늘 외신 인사이드의 주제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2분기 GDP가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까지 3대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전부 다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지표들을 통해 중국 경제 보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한 진단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지표들이 정말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지해주는 결과인지 또 중국 정부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지 연구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2분기 GDP가 6점 몇 나왔죠? 6.9죠.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신창타이 뭐 이런 게 무색하게 네, 갑자기 좀 위로 올라 잘하면 뭐 바오치도 가능하다. 뭐 이런 바오치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얘기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올해 성장률 관리에 들어갔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12월에 네, 바로 그 행사가 있죠. 네. 그냥 19차 당대회라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제 19차 당대회가 이제 준비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앞두고서 나타났던 특징적인 현상이 지난 5월 말 6월 초에 중국 위엔화 절상을 단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홍콩 은행 간 시장에서의 금리 동향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특별하게 2016년 초와 같은 환투기 징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위안 환율을 한때 6.9 이상에 있던 걸 지금 6.7까지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제 두 가지 관측이 제시됐는데 역시 이번 성장률에서도 확인됐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에 대응해서 중국의 수출 회복 속에 중국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냐, 금융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런 금융 긴축 속에서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거보다는 이번에 나온 지표들 그리고 중국의 위엔화 절상 과정들에서 볼 때 중국은 올해 성장률 관리에 일단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또 구조조정도 미세조정 쪽으로 즉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조정이라기보다는 기업별 자율구조조정 및 또 기업 내 산업 내에 있어서의 여류기업들에 대한 조정, 지원 이런 쪽으로 지금 가는 흐름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총통화 증가율을 비롯한 통화 공급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들은 확실히 둔화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전면적인 어떤 건전화, 긴축 또는 글로벌 긴축 분위기의 동참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재의 수출 회복에 따른 경기 회복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세들이 좀 진정되는 것을 즐기는 이런 쪽으로 현재 올해는 특별한 어떤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대규모 전환 가능성들은 좀 낮아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생산, 뭐 소비, 투자 이런 모든 지표가 다 지금 잘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해피한 거 아닌가요 지금? 중국 수출이 여전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걱정은 내년으로 미뤄도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경제 이슈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보면 특별한 걱정거리 없이 그냥 인플레이션 없는 가운데 골디락스. 그러니까 저성장이긴 하지만 안정적 성장의 저물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격적인 어떤 중앙은행의 어떤 긴축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완화되는 가운데 달러의 약세가 출현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부각되는 것처럼 이걸 더욱더 촉진시킨 5월 이후의 요인이 중국에서의 이런 정책 스탠스의 변화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중국의 특히 최근에 가장 걱정거리가 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였는데 이게 물론 아직 일선 도시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는 아직 완전히 진정되진 않았지만 웬만큼은 잡았죠. 그렇죠.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세들은 지난 봄을 고비해서 좀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수출도 한국 수출 따라서 중국도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로 가면서
가장 걱정거리였던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의 고용 감소 충격들도 충분히 지금 대처 가능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국도 지금은 글로벌 경기 회복, 수출 회복을 좀 즐기는 구간에 도달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준호 선생님한테 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6.9 맞아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국의 정책 엘리트들이 네. 섬세합니다. 섬세한 게 네. 그래 본부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이번에 7% 했으면은 바로 첫 반응이 뭐냐면 에이 자식들 또 뻥치네 이러다 거든요. 그러죠. 근데 6.9라고 하니까 좋아지나? 생각보다 좋은데 괜찮은데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6.9. 네. 그 9,900원 같으면은 10,000원하고 100원 차이인데 우리 싼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우리 워낙 홍 박사께서 이제 점잖게 얘기해서 그런지 뭐 시큰이 할 얘기 다 해놓고 뭐 19차 공산당 대회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딴 거 없습니다. 금년에 중국발 위기 없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위기가 부글부글 끓어도 그게 밖으로 드러나면 다 죽는데 뭐 중국발 위기는 금년 말까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글쎄 뭐 금년 말까지 없는 건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그런 예민한 질문을 저한테만 하십니까? 아니 그거 다른데 영혼이 맑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저 맨날 소개할 때 남들은 뭐 채권업계의 신사 뭐 데이터에 입각한 저는만 맨날 돌직구예요. 뭐 무식한 놈으로. 하여튼 뭐 음모론은 뭐 여기밖에 안 물어볼 데가 거의 없잖아요. 여기 뭐 어떻게 물어봐요? 본부장님도 6.9%를 안 믿으시는군요. 난 안 믿어요. 어찌 보면 물론 중국 경기가 경기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자체는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 네. 지금 경기 죽이면 안 되니까. 이번에 전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전인대란 말이에요. 이번에 전인대가 이제 상반기 5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 5년으로 가는 전인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진핑도 중국의 군부를 완전히 다 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 군부까지 쥐었다고 해도 지방에 있는 무슨 각 그 어디에 뭐 대장들 다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대신임을 받아야 그것도 또 자기 손아귀에 넣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전인대라는 게 이번 가을에 공산당 대회, 네, 19차 공산당 네, 대회. 네,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잘해서 그 다음 5년을 또 잘하면 그 다음에 5년을 더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그게 5년 두 번이 우리 다 관련 거로 알고 있지만 꼭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건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경기를 잘 관리하고 있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중국향 수출들 좋아지는 거 보면 괜찮긴 괜찮아지는 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 6.6, 7 이런 거를 글쎄 말이죠. 6.9 이렇게 부른 거 아니냐는 거죠. 좀 과하게 불렀죠. 좀 과한 느낌 아니냐는 과하게 거죠. 부른 데다가 그래서 뭐 중국에서 이렇게 뭐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네. 뭐 불거지는 것보다도 네. 혹시나 저는 이번에 그때 말하라고 해서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 성명서도 없이 기자회견도 없이 헤어지면서 그냥 시간만 벌었지 않습니까? 네. 100일 후에 미중 경제 대화하자고 했다가 네. 어제 끝났는데 보니까 좀 분위기 험악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일 주목을 하는 부분은 일단 급이 안 맞아요. 이쪽에 보니까 스티브 머누신 재무장관, 윌브로스 상무장관, 옐런까지 참석했는데 이쪽에는 보니까 부자예요. 바이스예요, 바이스. 뭐 국무원 왕양 부총리, 그래서 재정부도 재정부부장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굉장히 성의 없이 하고 그 트럼프가 그렇게 원하는 평평한 운동장, 레벨 플레잉 필드를 원했는데 뭐 거의 성의 없이 대응하는 그렇다면은 좀 그거 하죠 뭐 이렇게 중국이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홧김에 미국이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 그쪽으로 한번 그거 할 수 있는 거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겠죠 뭐 지금 홍콩 달러가 83년 이후에 그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는 그 협상 시작하면서부터 뭐 홍콩 달러 완전 막 똥값 되니까 그때부터 팩으로 쭉 묶고 왔는데 이게 지금 팩을 상단에서 그거 해서 일간 차트 보면 거기 무슨 뭐 외환 위기 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봐야 그거 한데 만약에 홍콩 쪽에 달러 팩을 갖다가 유지하기 힘든 어떤 압력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중국
부자들 한 절반은 뭐 나가서 살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자꾸 어떻게 위안을 갖다 좀 불안하게 뭐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변수는 살짝 뭐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건드리는. 네. 네. 홍 박사님. 네. 이제 작년 말 올 초까지 중국 경기가 건설 경기가 중국을 살려왔다고 보면 그렇죠.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갑자기 건설 경기를 확 잡아버렸잖아요.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니까. 그래서 민간 건설 쪽은 좀 많이 수급해진 반면에 예, 좀 둔화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부터는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많이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연말까지 계속 쏟아붓는 방향인 거 맞는 거죠? 변함없는 거죠? 일단 고정자산 투자가 저렇게 8% 중반 이상 나오면 네. 중국 경제는 문제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쏟아붓는 거죠? 이게 정부도 정부지만 특히 제조업 경기 회복된 게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제조업 그래서 경기하고. 수출도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지만 특히 저희들은 중국은 사실 저희는 수출 통계는 별로 그렇게 중시 안 하거든요. 네. 수입 증가율이 저희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국의 수입 증가율 자체를 보면 계속 수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오고 무역 수지의 흑자 규모가 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중국 수요가 왕성하다라는 거고요. 중국 수요의 대부분은 또 원자재 가격이 안정돼 있다는 걸 감안해 보면 결국 부품 및 자본재 쪽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에서의 중국으로의 수출들이 20%대 증가세를 보이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포함? 아니 우리는 그보단 조금 낮고요.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5월까지 연 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중국을 비롯 중국에서 그 일본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어떤 수입들이 23%, 26%까지 숫자를 찍는 걸 봤거든요. 네. 이제 이번 달 데이터까지는 제가 아직 업데이트 못해 죄송하고요. 근데 이런 숫자의 증가세들을 국가별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살펴보면 확실히 자본재 쪽 수입들이 늘고 있는 거는 확실히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본주의는 아무래도 유럽, 일본 이런 쪽. 그러겠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아직까지 그 사드 뒤끝이 남았잖아요. 그대로죠. 뒤끝이 남은 게 아니라 바뀐 뒤끝이 게 아니고 없죠. 네. 아직도 네. 본격. 아직까지는 하나 안 풀어줬죠.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그 전세기는 한번 떴습니다. 떴어요? 근데 뭐 이제 뜬 거라서 참 오래 가네요. 난 올해 말까지 안 풀어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말까지 안 풀어줄 거예요. 저기 사드를 앞에 놓고 그 중국의 그 공산당 그 간부들한테 이게 이 도장을 다 받는다? 못할 거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뭐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일단 재신임을 받게 되면. 면세점 계속 힘드네. 그렇죠. 당분간 뭐 기대를 안 하시는 게. 그 면세점을 제가 가끔 해외는 잘 안 나가지만 가끔씩 면세점은 가봐요. 근데 면세점 뭐 재밌어서 가보는데 요즘 정말 한가해요. 그 한동안은 내국인 가면은 거기 파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우린 가가지고 재고 재다가 하나 살까 말까 이러는데 중국 애들은 아주 이렇게 걷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중국 애들만 팔았는데 요즘은 한국인 내국인 손님한테 허리가 90도로 꺾이도록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아직은 좀 어렵구나. 이럴 때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럴 때 가야 이럴 때 돼요. 형편이 안 좋네요. 네, 이럴 때 가야 돼요. 네. 하여간 이제 우리 중국 중시하고 위안화로 좀 얘기를 넘겨보면 위안화는 일단 좀 강세죠. 예, 연초 7.0에 근접했다가 현재 지금 오늘 6.75 정도 수준이니까요. 연초에 예상했던 위안화 약세 우려에서는 크게 벗어난 모습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CNH 시장에 네. 그 금리 조절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 조절을 통해서 투기 세력이 근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중국이 취한 소위 그 캐피탈 통제 조치들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근데 그러면 올 하반기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사실 GT의 기존의 뷰 자체는 지금과 같이 예를 들면은 긴축 모드 자체가 하반기에 성장률을 저하를 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하반기에 그 위안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사실은 예상을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자본 통제 내지는 그 자본 유입 촉진
그러니까 자본 유출의 억제, 자본 유입의 촉진 정책 같은 것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게 견인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단기적 움직임과 장기적 움직임을 좀 나눠서 다르게 봤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 여기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단기적인 움직임조차도 위안화 상단이 계속 좀 제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뭐 투기 세력이 안 붙는 상황에서는 PBOC가 어떻게 프린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위안화가 결정이 되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시장 외적인 어떤 자본 컨트롤 부분에 네.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위안화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 당국의 입장은 좀 약한 위안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위안화를 아주 강하게 만드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현재 네. 상태에서는 약하게 만드는 것도 동시에 같이 싫어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미국과의 무역 분쟁 문제도 똑같이 네.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위안화 약세에 대한 베팅을 경험을 하면서 중국의 자본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위안화를 거꾸로 중국 당국은 바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그냥 현재 정도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골디락스네요. 예, 또.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에 나온 어떤 자본 유입 촉진책 같은 것들을 지켜보면은 장기적으로 과연 위안화가 약세로 가야 될 요인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뭐 중국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불안 요인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잘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안화 약세에 대한 전망을 다들 좀 많이 좀 접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경기 이렇게 좋고, 네. 다음에 뭐 부동산 과열도 좀 어느 정도 잡았고, 그럼 중국 증시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네, 뭐 중국 증시가 이렇게 재밌는 게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안 좋고 그래서 우리 뭐 10년 전에 들어가 있는 펀드 아직도 중국 관련 펀드는 아직도 뭐 보존을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그거 한데 특히 뭐 심천 같은 경우에 뭐 그게 결국 이제 어제도 뭐 최근에도 또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저는 앞만 봐도 그때 6월 9일 날 있었던 그 기술주 급락 네. 예, 그 이후에 요 부분 굉장히 그거 좀 안 데다가 아직까지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우리 유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은 골디락스를 하셨고 딜러들 입장에서도 참 왜 FX를 하는 딜러들 입장에서도 힘들겠다 싶은 게 이게 시각적으로 차트를 보면 딱 좋은데 그렇게 주구장창 떨어지던 달러 위안 환율이 좌우지간 휙 돌고 제법 올랐거든요. 네. 제법 올랐는데 여다 대놓고 지난 몇 년처럼 계속 위안화가 약세로 가달라 더 올라가다 달러 위안 환율이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어서 그럼 다시 위안이 강세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또 그래도 뭐 명색이 그래도 순간순간 해야 되는 딜러가 아니고 길게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실질 실효 환율 같은 거 들다 보면은 아직도 위안은 제일 강해요. 뭐 그런 상황에서 위안이 이어서 또 더 강해지라고 다른 애들보다 더 이러니 그래 여기서 참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1100m로 누가 감히 달러 매도 크게 한번 포지션을 실을 수가 있겠으며 그렇다고 지금은 바깥에서 전부 달러가 휘청휘청 하는데 이어서 그럼 나 달러 롱으로 들어가겠어 하는 선수들도 들어가겠고 이런 상황이고 또 아주 큰 그림을 보면은 달러 인덱스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소위 말하는 메이저 통화 달러 인덱스를 갖다가 크게 길게 보면은 현 레벨이 굉장히 컴포터블한 레벨입니다. 뭐랄까 과거에도 많이 봤던 중간 정도 여기니까 아마 여기서 이렇게 달러가 진정한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도 했지만 달러가 이제 약세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2014년 이후에 봤다가 조금 한 2년 또 중얼중얼 하다가 이제 다시 또 달러가 연준 때문이든 뭐든 강으로 가느냐 이걸 갖다가 지금 그 누구도
내가 봐서는 이렇다, 내가 봐서는 이렇다 싸울 수는 있는데 여다 대놓고 지금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레벨, 크리티컬한 레벨이고 네. 참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중국 증시는 규제 리스크가 여전히 예. 이번에 완다 그룹부터 예. 다양한 그룹들이 그동안 네. 중국 위엔화의 약세에 대한 베팅, 우리 이진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3년, 14년부터 시작됐던 중국 위엔화의 약세 흐름 속에서 해외로의 대규모 M&A를 주도했던 기업들에 대한 네. 자본 규제, 통제 또 더 나가서 어떤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네.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나 이익 동향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MSCI 지수에 중국 A주 편입되는 그 이슈까지 해서 시장에 강세를 좀 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은 이유는 결국 외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에 대한 어떤 강화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각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건 네. 뭐 작년 연초에 있었던 것처럼 주식 매각 금지 유예 기간들이 끝나는 동시에 네. 매도 압력이 촉발하면서 주가 폭락했던 것처럼 네. 항상 이렇게 국내 투자자들만이 존재하는 또 규제가 강한 시장에서 겪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익 전망도 개선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통화 정책 스탠스에 있어서 금리 인상을 가져올 정도의 어떤 강한 통화 긴축도 아니라는 점을 네. 생각하면 주식 투자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시적 조정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최근에 그 뭡니까 금융공작회의였나 뭐였나 어쨌거나 체계적 위험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왔잖아요. 그래 그 중국의 그 최고 지도자 입에서 금융시장의 어떤 체계적 시스테매틱 리스크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거죠. 그거다 대놓고 무슨 뭐 혹시 뭐 거품 있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용어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그 중국에 굉장히 경계해야 될 만한 체계적인 위험이 있기도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그런 용어가 계속 나오면서 딱 반돌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당분간 중국발 뭐 뻥 터질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체계적 리스크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하고 하는 게 결국은 그림자 금융 휘어잡고 뭐 돈 괜히 빼다가 괜히 이상한 부동산에 갖다 넣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기업들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한 그 배경이 뭐가 있어요? 중국 위엔화 절상 시점하고 굉장히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2017년 5월부터 갑자기 달러에 대한 위안 환율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1달러에 7위엔에서 지금 6.7 정도 레벨까지 보면 상당히 큰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을 떨어뜨리면서 해외로 자금을 계속 유입하면서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내사라든가 또는 경고 조치들이 취해지는 걸 본다면 확실히 캐피탈 플로우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아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야기했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도 다 같은 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로 보면 단돌이 한다. 시장 내에 자산 시장 내에 버블이 존재하지 않도록 또 그림자 금융을 비롯한 각종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좋은 뜻이긴 한데 문제는 그간에 있었던 장기 추세, 즉 금융 자유화, 위엔화 가치의 어떤 고평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위엔화 약세의 조정. 더 나가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내 금리 차들의 어떤 축소 또는 역전 문제들을 속에서 금융시장에서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상하단 밴드들을 좀 많이 확대해 왔던 그런 정책들의 어떤 흐름. 특히 지난번 월드뱅크와 PBOC가 같이 했었던 향후 금융 자유화 개혁에서는 2018년을 금리 자유화에 대한 원년으로 이렇게 측정했었던 그런 잊혀져 버렸지만 그런 보고서들도 있었던 것들은 이제 많이 퇴색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든가 돌발 이슈의 부각 가능성들은 약해졌다. 그리고 경제도 올해는 좋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거대한 경제권을 G2 경제권을 다시 금융 자유화가 약화되는 듯한 또는 국진 민퇴 국가 부문이 확대되는 반면 민간 부문이 위축되는 듯한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개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장기적으로도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정치적 일정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완화되기를 다시 제 일정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그걸 논평하기는 또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안방보험 때려잡은 것도 그거예요? 안방보험이 자꾸 돈 빼낸다고? 아니면 뭐 정치적인 그건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시라의 사건에서도 네, 그렇고 네. 뭐말 꺼내는 것조차도 거기서는 싫어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우령캉 사태라든가 이런 그 참 예전에 나왔던 그 유명한 이름들이 이제 몇 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중국 내에서 어떤 지도부들의 교체 또는 집권 기간의 연장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분명히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연해지고 그 순간에는 아직은 모른다? 상당히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냥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기분이 좀 들 때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목하는 게 자꾸 환율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저희는 금융시장에서 돈을 역시 영혼이 맑은 영혼인 건 확실하네요. 이소장한테 거꾸로 다시 한 번만 물어보고 마무리를 하죠. 부끄럽습니다. 대체로 중국에서 네. 기업 잡을 때는 예. 그 기업의 오너가 미워서 잡거든요. 오나가 미워서. 네.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요번에 잡는 것들은 그거 아니냐는 거죠. 역시 또 음모론은 이소장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뭐 거기밖에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 등소평 외손녀 남편 뭐 그런 그쪽 아닙니까?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제일 여기 짱인데 네. 너가 내만큼씩 돈을 막 벌어? 이게 약간 기분 나빠. 이럴 역시 음모론은 음모론으로 대답을 하시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